자,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이야기 조금 전에 나눠봤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이미 대비해 왔습니다. 1950년대 냉전 시대에 미국이 이미 세웠던 북한 지역에 대한 핵무기 공격 계획, 이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전술 핵무기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미 1950년대 냉전 시대 때부터 북한을 핵으로 폭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자, 그 내용을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959년도 이 작전 시나리오였습니다. 북한 지역 지도가 보이죠? 자, 이 시나리오 안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도시 28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점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신의주를 시작으로 평양은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신포는 또 잠수함과 SLBM이 만들어지고 숨어있는 곳이죠. 신포 포함, 청진, 나진, 회룡까지 28개 주요 거점 도시들을 폭격할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주요 도시의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미국이 핵폭격으로 찍은 곳 모두 90곳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핵으로 북한을 포격할 곳 90곳을 정해놨다. 제가 잠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네. 것은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구소련이나 중국, 북한이 남침을 하고 핵으로 우리 쪽을 공격을 하면은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죠. 미국이 먼저 공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이 네. 핵폭격을 하기로 짜여진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 미국의 그 전략공군 사령 시나리오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도에 표시된 이 도시들 쭉 보시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는 도시들인가요? 아니, 이제 미국의 사정을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네네.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물자의 한계가 있고 아이디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59년도가 뭔가 하면은 북한이 전쟁하고 나서 몇 년 안 지났잖아요. 네. 확 밀고 내려오게 되면은 미국이 막는데 굉장히 그때는 휴전선은 미군이 지킬 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막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해갖고 전방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나토에서도 만드는 전략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 약간 때리게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우리도 같이 움직여서 저쪽을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술핵이 여기 많이 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육군 미사일에 올려서 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있었던 게 서전트 미사일, 네. 후에는 랜스 미사일, 어네스트 존 미사일 이런 거거든요. 재래식도 쏘고 탄두도 쏘는 건데 네네. 저 뒤에서가 저런 도시들이 뭔가 하면은 북한의 수도가 있는 데고 공장이 있는 데고 주요 부대가 있고 항공 부대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부터 산업이 만들어지고 공군기들이 날라오니까 그것을 원자탄을 발사해서 때리겠다는 전방방어 전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전략은 50년, 6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폐기되고 새로운 전쟁 개념을 낳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게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의미도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도시들이고 이 도시 주요 시설들로 개수를 세면 모두 90곳을 폭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자, 청진항을 예로 들어서 위성 지도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런 시설들입니다. 항구로 봤을 땐 공업시설, 탄광, 행정기관, 여긴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겠죠. 항구, 이런 것들. 자, 어떤 시설들에 중점을 둔 겁니까? 2차 대전을 쉽게 설명할 때 뭐 총력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는 이 비행기나 미사일이 빨리빨리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때리고 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금방 복구를 해서 또 전쟁 물자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전쟁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적의 산업시설을 부수고 항구를 부수고 비행장을 부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개념이 적입니다. 그래서 탄광을 부수고 공업시설을 부수고 댐을 부수는 게 장전호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저런 개념은 이제 저건 3세대 전쟁 개념, 지금은 새로운 4세대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다는 미국의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 비밀 문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코드별로 해서 지명과 공격 대상 유형, 좌표까지 정확하게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핵무기, 어떤 핵무기를 어떻게 써서 공격할지의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전력이 노출될까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시나리오가 아닌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격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60년 전부터 북한의 주요 시설과 도시들을 저렇게 좌표까지 찍어서 준비해 왔다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에는 더 정확하고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시설, 그다음에 핵 시설 정도는 전부 다 좌표가 설정돼서 공격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좌표를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쓰기 때문에 아하. 그거는 좌표에 설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60년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바로 미국의 작전이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예전의 시나리오와 달라진 점,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 이런 것들도 다 위성으로 파악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1급 군사 기밀이 있고 2급 뭐 대비가 있겠죠. 네. 진짜 중요한 거는요. 1급으로 지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1급으로 지정하는 순간에 저도 궁금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퍼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저런 이동식 발사 차량이 어느 차고지에 있다 나오는 거 이런 포인트. 거기를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은 이미 다 파악돼 있고요. 네. 지금 90개죠. 곱하기 한 10개 정도 될까? 그 정도 숫자를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그건 아주 비밀 등급도 안 해놨고 네. 그거는 킬체인이야. 우리의 킬체인 또 미국의 킬체인이 가동되는 순간 네. 뭐 거의 초토화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크루즈 미사일 2천여 발이 발사될 것이다라고 김정봉 시장께서 그랬죠.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2,000발이 다 곳곳에 이런 식으로 지정된 주요 시설과 도시에 한 발씩 다 미션을 띄고 날아가는 그런 시나리오겠죠. 저렇게 저기 좌표를 찍어 놓는 거는요. 네. 만약에 평양에서 뭐가 많이 날라오면은 네. 우리 전군이 평양으로 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만 쏘면 될 걸 100발 날아가면 낭비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0발이 날라오더라도 우리는 한 발만 쏘고 나머지 발들은 뭐 다 사방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건데 그거보다 더 정교한 것들이 지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 1급 비밀이라는 건 말이죠. 네. 1급 비밀 취급 임가자는 없습니다. 네. 전부 다 2급 비밀 취급 임가자고 1급 비밀이 있을 때는 그 비밀을 생산한 사람 또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을 정해서 그 비밀을 다룰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1급 비밀은 아마 국가로서 최고 기밀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1급 비밀 같은 경우는 영구 비밀로 했기 때문에 미국처럼 60년 만에 이렇게 바깥에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59년도 당시에 북한을 핵폭격할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이 문건이 우리나라의 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와는 의논하지 않고 정한 시나리오였다. 이 부분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코리아 패싱. 오늘날도 혹시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를 할 때 그때와 같은 이런 우리를 제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네. 저 때는 평시 전시 막론하고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미군이 갖고 유엔군 사령관이라고 예, 미국이 유엔.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우리 방어작전 알겠습니다. 계획 자체가 없고 그냥 병사만 훈련시키는 그것도 소총만 따꼼따꼼 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지내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컸다고 간과했는데 북한이 핵시험하니까 다시 또 미국에 전술핵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 나오는 거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이 세 번째로 준비한 소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결의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안이 결정이 됐는데요. 자, 일단 북한 지도부 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조항은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해외여행 금지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했을 때
영향은 그거였죠. 김정은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갈 수가 없게 된다. 또는 고려항공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고려항공 여객기 자체가 압류될 것이다. 뭐 이랬던 조항들은 일단 삭제가 됐습니다. 자, 아니 고려항공은 그대로 포함이 됐군요. 첫 번째 네. 자산 동결 저 부분이 말이죠. 과거에 저게 굉장히 큰 겁니다. 네네. 2005년도 9.19 공동선언이 있은 직후에 일주일 만에 미국이 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는 북한의 그 김정은 개인 자금을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에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저걸 김정은 자금을 동결시키면은 네. 그 부하들이 김정은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사고 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의 설득을 받아서 그건 제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제재 항목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북한 원유 금수 이 부분이 아마 북한을 가장 쓰라리게 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한 번에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조항으로 바뀐 겁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뭐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유를 일정 기간 금수를 하고 풀어줄 건지, 네. 아니면 단계적으로 금수할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금지가 됐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 그게 줄였다가 북한에 추가 도발하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완전히 그 금수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뭐 정확한 보도 자료를 다 못 봐서 좀 오늘 오후에 우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이 최종안이 결정됐다고 나왔죠.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있는 원유의 양을 200만 배럴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200만 배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톤으로 지금까지 가서 헷갈리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만 톤입니다. 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연 50만 톤이죠. 네. 러시아가 지금 배로 가는 게 30만 톤, 도합 80만 톤. 그다음에 중동 국가 이란 같은 나라들이 네. 또 무조선으로 파는 게 있는데 그건 통계를 모르겠어요. 한 100만 톤 정도 확보하는 것 같은데 네. 32만 톤으로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북한이 스트레스 좀 받을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것도 봐야 되는 게 과거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100만이, 200만이 죽었다 그러죠. 네. 그래도 계속하면서 핵무기 만들었죠. 네. 아마 그렇게 버틸 거라고 또 예측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유엔에서 표결에 붙여질 대북제재 결의안. 유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발이다. 역시 유럽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결의안 통과되겠죠? 중국 입장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일단 통과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5개국 중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15개 이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이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비상임 이사국의 9개 이상 찬성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런 그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냐? 네.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네. 미국 초안에는 원유 완전 금수였거든요. 그렇죠. 합의가 지금 중국하고 이야기가 돼서 네. 아까 저 지도부 해외 가는 거 풀어주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전면 원유 공급 중단이었는데 조금 단계적으로 하겠다 바꾼 걸로 봐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대로 그래도 미국의 초안을 많은 부분 받아들여 주는 것이 네. 바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용의가 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북한 가만히 있지 않겠죠. 9월 9일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주말을 조용히 넘기고 9월 11일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겠다 했었는데 발끈했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할 것이다. 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무언가 또 한 가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도발은 자기들은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쪽의 방어도 만만치 않으면 못 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 도발을 한다 그럴 때 이미 지금 사드 야전 배치 6개가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미국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제이스 조인스타 같은 것들이 지금 오키나와에 왔다 그러고 정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땅에 있는 움직임까지 다 네. 보는 그 피스아이 같은 네. 경복인데 그런 특수 비행기. 그 다음에 또 지금 F-22, F-35 등등이 소리 없이 쭉 일본에 와서 와 있기 때문에
쉽게 도발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참수작전 바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100% 도발한다 생각하거든요. 아, 북한이 그렇군요. 금방 얘기도 했듯이 네. 도발 안 하면 북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재를 하면 반드시 도발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결의안이 통과되면 제재는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은 네. 미국하고 단판을 져서 핵보복으로 인정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도발할 겁니다. 아마 금년 중에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할 겁니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ICBM 발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ICBM을 발사하면 이 사드로 이렇게 요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제가 볼 때는 ICBM을 태평양상으로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으로 해서 쏘기 때문에 네. 사드의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 200km밖에 안 되니까 네. 성주에서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저번처럼 일본 하늘을 지나가는 그런 ICBM을 발사한다면 일본에서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요격고도가 150km인데 네. 일본 상공 지나갈 때는 지난번에 2,700km짜리도 550km였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바보입니까? 요격미사일의 성능을 다 계산해가지고 네. 요격미사일이 맞추지 못하는 그 상공으로 쏘기 때문에 네. 아마 요격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부 부장 그리고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